제니퍼는 이혼 소송 진행 중이었고 남편 포티스와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2019년 5월 24일, 제니퍼는 그날 오전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뒤 집으로 도착했고 이후 그녀는 실종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제니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티스는 터키에서 태어나 그리스 아테네에서 자랐으며 19살 때 미국으로 건너온 뒤 브라운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포티스는 제니퍼를 만나기 전 결혼했었으며 그의 전처는 브라운 대학교에서 만난 동기였습니다. 포티스는 전처와 그리스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 기간은 4년에 불과했고 그들에겐 자녀도 없었죠. 포티스와 전처는 2004년 7월 12일 평화롭게 이혼하게 됩니다. 포티스는 정식 이혼을 하기 전에 제니퍼와 사귀고 있었고 그가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제니퍼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같은 해 포티스는 회사를 설립했고 그 회사는 고급 주택을 설계하는 회사였죠. 한동안 포티스의 사업은 호황을 누렸습니다. 사실 포티스가 성공을 거둔 데는 제니퍼의 친가 쪽 도움이 컸습니다. 처음 포티스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니퍼의 아버지가 거액의 땅을 매입한 뒤 포티스에게 개발을 맡겼었죠. 결혼 후 부부는 파밍턴으로 이사했고 포티스가 직접 설계한 저택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부부는 쌍둥이를 포함하여 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포티스는 그리스 신들의 이름을 따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죠. 아이들이 생기자 포티스는 더욱 자신의 사업에 의지를 보였고 제니퍼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전업주부가 되었죠. 그렇게 부부의 결혼 생활은 13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부부의 생활은 매우 풍요로워 보였지만 그러나 제니퍼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 제니퍼는 자신의 블로그에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막연하게 글을 작성했었죠. 그리고 2017년 제니퍼는 법원의 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혼 사유는 포티스가 1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여성의 이름은 미셸이었고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포티스보다 10살 어렸습니다. 미셸은 아르헨티나에서 ESPN 스포츠 앵커를 거쳐 포티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이혼 서류에서 제니퍼는 포티스와 감정이 깨진 지 오래라고 언급했고 또한 포티스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죠. 제니퍼는 이혼 신청 후 5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자신이 살던 집을 나와 대저택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티스와 제니퍼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죠. 그들의 이혼 소송은 몇 년 동안 지속되었고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수많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들은 재산 분할과 자녀들의 양육권에 대해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죠. 2019년 5월 24일 여느 때처럼 제니퍼는 아침 8시에 아이들 5명을 학교에 보냈고 이후 그녀는 사라지게 됩니다. 제니퍼의 가정부는 평소와 같이 오전 11시 30분에 제니퍼의 집에 도착하였죠. 제니퍼의 큰 차는 차고에 있었지만 작은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정부는 현관에서 평소 제니퍼가 가지고 다니던 작은 가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부는 부엌에서 차 한 잔과 개봉하지 않은 에너지바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가정부는 별 생각 없이 설거지를 하였고 그때 그녀는 키친타월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부는 키친타월을 가지러 찬장으로 향했고 며칠 전 산 12개의 키친타월은 단 2개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제니퍼는 아이들의 눈과 치아를 검사하기 위해 병원에 예약한 상태였지만 무슨 일인지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정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니퍼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제니퍼와 연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정부는 심상치 않은 상황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이 제니퍼의 집에 도착한 뒤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 누군가 집에 침입한 흔적이 없었지만 이내 바닥과 문틀, 차고의 벽, 심지어 큰 차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혈흔을 닦고 감추려고 한 의도가 명백해 보였죠. 곧 감식반이 주방 수도꼭지에서
혈흔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도꼭지에서 발견된 혈흔은 두 사람의 것으로 밝혀졌으며 한 사람은 제니퍼,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혈흔은 포티스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9년 5월 25일 오후 경찰의 요청으로 포티스는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는 포티스에게 전화기 좀 볼 수 있냐고 물었고 그때 포티스는 별 생각 없이 휴대폰을 형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형사는 포티스에게 비밀번호를 물었고 곧바로 비행기 모드로 돌렸습니다. 변호사는 분노하며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할 권한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고 이에 형사는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변호사를 안심시켰습니다. 형사는 현재 수색 영장이 진행 중이고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았으며 단지 휴대폰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알렸죠. 형사는 누군가 원격으로 포티스의 휴대폰 정보를 지우는 것을 우려해 받자마자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포티스의 휴대폰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포티스의 휴대폰 GPS 기록에 따르면 5월 24일 오전 포티스는 자신의 집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오후 7시 40분경 그는 자신이 사는 옆 도시로 간 뒤 한참을 돌아다녔습니다. 경찰은 GPS 흔적을 따라 CCTV를 확인하였고 픽업 트럭을 운전하던 포티스는 여러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그와 함께 동행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은 바로 미셸이었죠. 또 다른 쓰레기통에서 포티스는 혈흔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밝은색 천을 버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혈흔이 묻은 천은 가정부에 의해 제니퍼 집에 있던 베갯닛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포티스가 물건을 버린 쓰레기통을 모두 찾아가 그가 버린 물건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물품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대부분의 혈흔은 제니퍼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장갑 내부에는 포티스의 혈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1일 경찰은 포티스와 그의 여자친구 미셸을 증거인멸과 수사방해 혐의로 체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혐의로 체포된 이유는 다른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경찰은 가장 확실한 혐의로 일단 두 사람을 통제한 뒤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포티스는 경찰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오전 내내 자신의 집에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미셸도 그를 위해 증언하였죠. 처음에 미셸은 5월 24일 오전 6시 40분부터 오전 8시 15분까지 포티스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진술 때 그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포티스가 집에 있었던 것 같다며 진술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술 때는 포티스가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고 답했죠. 그리고 미셸은 그날 아침 포티스의 전화기가 집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포티스의 휴대폰 GPS 위치가 자신의 집으로 나타났던 것이었죠. 현장의 흔적으로 미루어 볼 때 포티스는 그날 매복하고 있었고 제니퍼가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뒤 집으로 도착했을 때 그가 제니퍼를 습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니퍼를 제압한 후 포티스는 차고로 제니퍼를 끌고 가 차에 실었고 차고에서 제니퍼가 저항한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결국 제니퍼는 포티스를 이길 수 없었죠. 이후 포티스가 키친타월과 수건 등으로 현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25분경 제니퍼의 작은 차가 집을 나오는 모습이 이후 CCTV에 포착되었죠. 이후 포티스는 제니퍼의 차를 타고 떠난 뒤 한 공원에서 픽업 트럭으로 갈아탔고 자신의 회사 명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포티스가 그 집에서 제니퍼를 살해하고 시신을 수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포티스는 미셸을 데리고 세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세차장 CCTV 영상에서 포티스가 몰았던 차량과 미셸이 포티스를 따라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또한 포티스는 세차비를 지불하기 위해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픽업 트럭에서 제니퍼의 DNA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픽업 트럭은 포티스 회사 직원의 소유였기 때문에
제니퍼가 그 차에 탈 이유는 없었습니다. 포티스와 미셸은 증거인멸과 수사방해 혐의로 체포된 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들이 도주하지 못하게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명령했고 또한 가택연금을 명령받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후 포티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2019년 크리스마스 연휴를 가족과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셸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가족과 산책을 보내기도 했었죠. 또한 포티스의 변호사는 매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의 핵심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 목격자도 없으며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제니퍼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7일 포티스는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녀의 여자친구 미셸과 포티스의 친구이자 전직 변호사인 켄트도 체포되었습니다. 제니퍼가 실종된 후 켄트의 아내는 경찰서를 찾았고 켄트와 포티스가 제니퍼를 제거하기 위해 협조한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켄트와 포티스는 같은 총기 클럽에 속해 있었고 그들은 켄트의 사유지에서 총기 연습을 하곤 했었죠. 경찰은 켄트의 사유지에서 얕은 무덤을 발견했는데 그러나 제니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 주변을 수색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그리고 포티스와 미셸은 높은 보석금을 내고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포티스의 보석금은 600만 달러에 육박해 그가 풀려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에게 도움을 준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풀려날 수 있었죠. 그 여성은 안나라는 여성으로 경제 컨설턴트였고 그녀는 부유하고 유명한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수년 전 포티스와 함께 일했었고 사건 이후 포티스와 미셸이 헤어지게 되자 포티스의 곁을 그녀가 지켰습니다. 그러나 포티스의 변호사는 안나가 포티스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오래된 친구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포티스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여전히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포티스는 어느 날 전자발찌 배터리가 다 닳았고 그때 판사는 정기적으로 충전하는 것을 잊지 말라며 질책했었습니다. 1월 23일 판사는 예외적으로 포티스에게 슈퍼마켓에서 바람 쐬는 것을 허락했고 그때 포티스는 제니퍼를 추모하는 곳으로 간 뒤 제니퍼를 추모하는 꽃과 기념품들을 어디론가 치웠습니다. 판사는 포티스에게 중대한 위법이라고 알렸고 그의 보석금을 600만 달러에서 1200만 달러로 늘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1월 28일 그날 포티스는 안나와 함께 법원에 출두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출발 직전 포티스는 안나에게 각각 차를 몰고 법원에 가자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안나는 마지못해 포티스의 부탁을 들어주었죠. 안나가 법원으로 운전하는 도중 포티스의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변호사는 안나에게 포티스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안나는 각자 법원으로 가는 중이라고 알렸죠. 그런데 변호사는 포티스의 전자발찌 GPS 신호가 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알렸습니다. 안나는 즉시 차를 멈추고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이 포티스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차 안에서 혼수 상태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포티스는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었죠. 또한 포티스의 유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유서에서 포티스는 자신이 이 사건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포티스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족의 동의하에 그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했고 그는 그렇게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수사관들은 제니퍼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니퍼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